자,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네요. 교회 지방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계속되는 이 시간들, 오늘은 또 특별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들이 굉장히 좀 알맹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균형 잡힌 신앙과 또 교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교수님 박수로 환영을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이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보냈는데 결국 이거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는지, 그래서 4절에 가장 중요한 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에 근거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해방 3년 동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는가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 많아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바른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이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세워진 건 3년 뒤인 1948년 이제 8월 15일에 가서야 이제 정부가 수립이 돼서 나라가 건국이 됐고요.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라를 지금 세워놔도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신생국가로서 유엔 무대에서 인정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읽어보면 그날 그 당시 이렇게 유엔 회원국이 50개 나라인데 한 나라 한 나라 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자꾸 우리나라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하니까 그걸 50개 국가 대표들을 다 만나서 설득을 해서 정말 그 유엔 총회 폐회 직전에 가까스로 정말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유엔군의 승리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부를 수립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진주를 해서 결국 남북 분단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이 우리를 정말 36년간 지배했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은 멀쩡하게 남아 있고 괜히 애꿎은 우리가 옆에 이렇게 나라가 분단되는 참 비극을 맞았다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힘없는 나라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남북에 북한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이 이렇게 들어와서 남북 분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1948년에 수립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반미 운동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부산에서는 고신대학교 학생이 미국 문화원을 갖다 방화한 사건이 벌어졌고, 1980년대에 포천에서는 미순이, 효순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그때 탱크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거를 거의 뭐 고의적으로 한 것 같이 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던 때에 바로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주범이고, 그 미국과 손잡고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게 이승만 정부고, 더 나아가서는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하고 손잡고 정부를 수립해서 친일 청산이 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인식은 1980년대 나온
6권으로 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송건우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관의 영향을 받은 일부 좌파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나라다라고까지 극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오히려 좌우합작을 시도하던 미 군정과 갈등하면서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을 했고,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는 바로 이승만 박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가장 중심 세력이 됐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올해가 정부 수립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부터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 3년 동안의 해방 공간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1948년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된 후에 한반도에는 반공으로 표상되는 냉전의 시대가 전개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이제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방 공간에서 우익과 좌익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정부가 됐고,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정부가 되어졌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해서 선진국으로 간 반면에, 북한은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최빈국가이지만 핵무장을 해서 지금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의 사명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을 달성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그 기독교적 이상을 건국 이념으로 내걸고 정치에 참여했던 이제 그런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해방 공간의 한번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일본은 그때 항복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니까 천황제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8월 한 10일 정도에 항복을 하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결국 미국하고 계속 이제 협상을 한 것이 천황은 전범에서 빼라, 그리고 천황제를 해체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결국 천황제를 받아들이고 전범에서 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 한 5일을 가서 이제 8월 15일 날 이렇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복을 했는데 이미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소련군은 8월 25일경부터 북한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일본이 항복했을 때 미군은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저 오키나와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서 우리나라까지 올래니까 기간이 걸려서 인천에 상륙한 날이 언젠고 하면 1945년 9월 7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고도 20일이 넘도록 미군은 안 들어오고 북한은 이미 소련에 들어와서 개성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일단 38선을 경계선으로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는 데 동의를 해서 38선이 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장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방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시 독립국가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남한에는 미군이 9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날 상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소위 말하는 미군은 점령군, 아마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쫙 뜰 거예요. 이제 그거는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와서 우리나라에 제1호로 발표한 데가
여기 우리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점령하러 온다 하는 용어를 썼죠. 뭐 그걸 안 쓴 게 아니고 썼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적국이었던 일본 군대를 점령하러 온다는 이제 법적인 사실을 표현을 한 것이고, 소련은 이미 동유럽에서 그 독일에 예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독립시키면서 정치 장교들이 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쓰면은 상당히 호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 와서 자기들은 해방군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갖다 그대로 놓으면 이제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대로 북한은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그 두 나라 군대가 들어온 목적은 동일하게 일본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러 들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똑같이 점령군이라는 것이죠. 점령군일 뿐이고, 그 해방군이라는 용어는 그 소련이 사용했던 정치 선전 용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항복하던 8월 15일 날 일본은 국내 치안 유지를 여운형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운형은 그 일본 엔도 정무청감에게서 치안 유지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분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운형은 당시에 그분은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파 세력의 중심이었던 송진우, 이제 요즘 그 당시에 동아일보 사장님이었는데, 통치권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연합군에서 받아야지, 만약에 일본에게서 우리가 받으면 그거는 합당한 정권 이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송진우는 참가를 안 했고, 그리고 바로 여운형과 안재홍이 중심이 돼서 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전라도 광주의 벽돌공장 그 이제 노동자로 위장하고 숨어 있었던 박헌영이 서울로 즉시 올라옵니다. 8월 18일 날 3일 뒤인 8월 18일 날 서울에 올라와서 조선공산당을 재건을 하고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완전히 공산당 중심으로 재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군이 내일 오기 전 하루 전날, 그러니까 9월 7일 날 미군이 이제 인천에 오는데 9월 6일 날 아예 정부를 세워버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네가 먼저 정부를 세워서 선점해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많은 권력을 얻겠다 하는 생각이었지만, 한 면에서 보면 자기네 공산주의 정체를 너무나 빨리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민공화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걸 아주 만천에 공개를 해버리고 나니까 저 사람들의 그 정체가 뭐다, 이게 그냥 드러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파 세력에서는 중심이 송진우를 중심으로 만약에 정부를 세운다면 국민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야지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민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후에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미 군정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저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인정할 수 없고, 국내 아까처럼 인민공화국, 박헌영이 만들었던 인민공화국도 이거는 뭐 국민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핵심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을 때 합당한 정부지, 자기네들끼리 그냥 몇 명이 세워놓고 우리한테 정권 달라,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45년 12월 달에 가서 그 유명한 이제 신탁 통치 문제가 나오는데, 이 신탁 통치는 왜 나왔는가 하니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조선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남한이라 그 당시 한반도가 일본하고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차지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네 개 나라가 동시에 신탁 통치를 하면서 한국이 어떤 이제 자치적인 능력을 갖춰가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신탁 통치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미국 생각은 당연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영국,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 나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걸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에 있었던 이승만, 김구 이런 분들은 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민족인데 왜 우리가 다시 신탁 통치를 받아야 되냐 해서 신탁 통치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가 대통령 그분이 이제 사망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미국은 이제 소련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결정 내용은 조선에다가 자주 정부를 세우되 5년간 신탁 통치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아까처럼 우리나라 국내 지도자들은 금방 말한 대로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일본한테 그렇게 압제를 받았는데 왜 당장 나라를 세울 수가 없냐 해서 이제 격렬한 반탁 운동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 박헌영은 북한에 갔다 옵니다. 북한에 가서 소련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와서 1월 2일부터 고전까지는 공산당들도 다 같이 반탁을 했어요. 반탁을 하다가 1월 2일 날부터 소련의 지령을 받고 와서 이제 찬탁으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한국 안에서는 좌우 이념 대립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찬탁이고 이제 이쪽 우파 사람들은 반탁이고 그래서 반탁 운동하는 과정에서 김구와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익 세력은 46년 2월 달에 비상국민회의라는 걸 만들고 대한독립촉성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상국민회의의 최고 정무위원 28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하고 이제 소련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뭘 해야 되겠냐? 바로 미소 공의회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두 나라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두 나라 주둔군 사령관들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갖고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제1차 미소 공의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국의 대표를 누구를 참여시킬까 해서 그 뽑은 사람들이 바로 그 28명의 그 민주의원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이제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1차 미소 공의회가 열렸는데 소련의 입장은 명확한 거죠. 소련은 찬탁하는 단체들만 참여시킬 수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탁한 사람도 참여시켜야 된다. 찬탁한 사람들만 참여시키면 당연히 그 정부는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공산당 정부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가서 무기 휴회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은 그러면 이 우파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파 좌우 합작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47년 5월 달에 가서 2차 미소 공의를 했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이제 유엔으로 한국 문제가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48년에 가서 그 총선거를 실시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럼 왜 198명인가 하면 바로 오늘이 제주 4.3 사태라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2명을 뽑게 돼 있었는데 결국 제주도 안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서 2명을 뽑지 못해서 198명을 선거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돼서 주권을 회복한 실질적인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 교회는 일본은 제일 결과적으로 일본에 협조 않는 게 누군가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여러 개가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통제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할 것 없이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모든 교회를 묶어서 뭘로 했는가 하니 거기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여러 개가 있던 걸 다 합쳐가지고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이라고 하는 걸 만든 게 7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기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아마 일본도 자기네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2만 명을 8월 17일 날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시면 그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기가 8월 17일 날 그 처형되게 돼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그분들이 생명을 건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면서 침례교나 성결교 같은 데는 재림 신앙을 주장한다는 명목으로 아예 교회를 다 폐쇄해버린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묶어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니까 이렇게 강제로라도 묶어놓은 걸 하나로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은 다시 옛날 상태로 각 교파로 돌아갈 거냐 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북한은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한에서는 소련군과 북조선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심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이 신의주 학생 사건이죠. 신의주 학생 사건이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공산당의 그 보안대하고 소련군이 무차별 사격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증언을 따르면 거기서 현장에서 죽은 학생이 23명이 피살됐고 700명이 부상당했고 잡힌 학생이 1000명이 잡혔는데 그중에 100명은 시베리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우크라이나 사람을 붙잡아갖고 다 지금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래요. 러시아로 지금 끌고 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지금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자기네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시베리아로까지 유형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결국 소련의 생각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결과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왜 많이 내려왔을까 하는 거는 1946년 3월에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정치 권력이,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토지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서 결국 토지를 다 몰수했어요. 그러니까 무상 분배했다고 그러는데 땅의 소유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작권만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5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사람들 건 다 몰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경작권은 줬고 소유권을 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지가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땅과 그 5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몰수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고 그때 가장 유명한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이제 그때 와서 북한에서 남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교단은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걸 한번 유지시켜 볼까 해갖고 9월 8일 날에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당신들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갖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45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다시 한번 그 조선 교단 지도자들이 정동 감리교회에서 그 모임을 갖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초청했냐? 이승만, 김구, 김규식, 바로 기독교인 세 분의 최고 유명한 지도자분들을 다 초빙을 해서 이제 환영대회를 열고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를 적극 환영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반대 때문에 결국 1946년 5월 달에 가면 다시 옛날 같은 교파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같이 지금 다시 교파형 교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밑에 얘기는 장로교 얘기라서 결과적으로 이제 해방 후에 기독교 신학교를 어떻게 세울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신학교를 세우는데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산에 가면, 아니 오산이 아니죠, 병점에 가면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라고 그러죠. 한신대. 이제 거기를 세운 분이 그 김재준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약간 자유주의였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해서 이제 감옥 그 신사참배를 제일 반대했던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은 저 지금도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라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 광나루에 가면 또 광나루 신학교라고 있어요. 광나루 신학교라고 하는 거를 또 따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장로교회 신학교가 3개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입장이 다 달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 공간에서 정부 수립을 할 때 그럼 교회 역할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처럼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가장 당면 과제는 당연히 남북 통일을 해서, 이미 38선으로 나라는 갈라져 버렸어요. 나라는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남북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그렇지만 소련과 미군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남북의 통일 정부를 세우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탁을 둘러싸고 좌우가 대립이 극심해져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통일 정부를 세운다는 게 참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하여튼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이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건국을 목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남한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직면을 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38선이 경계선으로 남북이 분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남북이 분단되어졌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됐고,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격렬한 반공 세력이 됐어요. 그 당시에 남한에 있는 분들은 공산주의가 아직도 뭔지 말로만 들었지 자기들이 실제로 체험한 게 없었다고 말이죠. 근데 북한에 있는 분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교회 재산도 다 뺏기고 남한에 내려왔을 때 공산주의가 뭐라고 하는 거를 실제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그랬을 때 남한에 와서 격렬하게 반공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원용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상당히 그 진보적인 편의 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이 공산주의여서 남한은 아닌가 보다 하고 서울에 왔더니 서울이 더 빨간 색깔이 많더라 하고 할 정도로 남한에 그 당시 그런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 군정은 당연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됐던 게, 일제 시대 때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고, 영어가 잘 됐고, 또 미군 속에 미국에 있던 선교사 후손들이 거기 관리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향으로 미 군정과 기독교는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이었고, 거기에는 가치가 같았다고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하고 충돌이 벌어진 건 반탁운동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네가 신탁 통치하겠다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반탁을 하니까
이제 이거는 일본하고 참 미국하고 갈등 요인으로 남게 됐던 것이죠. 그 밑에서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해방에서부터 1차 미소 공의회가 실패로 끝나고 좌우합작이 시작된 46년 6월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미소 공의회가 끝나고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던 47년 10월까지, 그리고 정부 수립기관, 이렇게 한번 세 개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방에서부터 1946년 6월까지 그러면 한국 교회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정부 수립에서 무슨 활동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조선 기독교단 이거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온 건 1945년 10월 16일이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는 미군이 허락을 안 해줘서 11월 23일 날 일진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온 것이 12월 2일 날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승만 박사가 11월 19일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정치 활동을 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45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1차 대회를 열었고, 거기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지도자로 채택을 해서 우리는 바로 건국 이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그래서 남부대회가 그렇게 환영대회를 열면서 기독교 건국 이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만든 조직을 보면, 하나는 해방 후에 제일 먼저 만든 단체는 조선 기독교 청년연맹,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마 제일 빨리 조직을 만든 것 같아요. 해방이 되자마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청년의 지도자들이 기독교 청년운동 단체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 대표자로 누구를 추대하는 거니까 김규식 박사를 바로 기독교 청년 연맹의 대표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원했던 거는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단에 보시면 이승만은 귀국한 후에 10월 16일 날 왔는데 일주일 뒤인 23일 날 50여 개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그 말이죠. 여기 보시면 그 임원진으로 회장으로 함태영, 다 박용희, 김영주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대회 또 하나 조직으로 기독교 신민회, 여기 신민이라고 하는 건 백성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는 임금님의 신한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백성을 새롭게 각성시켜서 나라의 국민이 나라의 주체가 되는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의 의미가 신민입니다. 신민. 그래서 그 기독교 신민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박용희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분들도 임정을 지지하며 반탁을 적극적으로 해가겠다 하는 노력을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의 우익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들은 45년 말에 가면 반탁 운동을 펼쳤는데, 이제 반탁 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분은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이 국제적 감각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은 너무 강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1월 달에 반탁 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미 군정에 있는 모든 군인들, 관리들 다 사표 쓰고 다 나와버려라. 그러면 그분은 미군이 아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 군정을 아예 붕괴시켜버리고 그냥 자기가 나라를 세우겠다 하다가 미 군정한테서 추방시켜버리겠다는 아주 굉장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정세에서 보면 대단히 무모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김구성은 반탁 운동을 하면서 목표는 보이는 거니까 미 군정을 그렇게 아예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월 하순경에 그 미 군정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정말 당신이 우리 미 군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당신 추방시켜 버리겠다 하는 정도의 반대를 만났던 것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요, 사실은 김구, 이승만 딱 와갖고 손잡고 우리 하나로 가자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은 독립족성 중앙협의회를 만들었고, 김구는 거기에 참가를 안 넣은 거예요. 또 참가를 안 해서 김구 주석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정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만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따로 가다가 아까 전에 미 군정의 반대에 부닥들여서 따로 가다가는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것이, 거기 보시면 이승만과 김구가 만든 게 뭔가 하니까 비상국민회의, 이건 중앙조직이고요. 독립촉성국민회라고 하는 건 지방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기독교도 다 하나가 됐고, 김구, 김규식, 이승만 세 분이 다 반탁에 같이 의견이 모아져서 어쨌든 간 하나로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미소 공의회가 실패로 끝났어요. 5월 6일 날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미국은 딜레마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미국 국무부는 국제정치학상 2차 대전 때 같이 연합국으로 활동했던 소련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되기 전, 일본이 망하기 전에 약속했던 대로 무조건 신탁통치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 있던 하지 중장이나 이런 사람을 봐서는 도저히 신탁통치가 안 된다고 말이죠. 한국 국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런데 여기 미 군정은 국무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 실천하는 기관이지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계속 신탁 통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있던 미 군정 하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계속 반대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1차가 딱 실패하니까 미 군정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신탁 통치를 하려면 그래도 남한 내에 중간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좌우 합작을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거기 가담했던 사람이 누군고 하니까 이제 우파에서는 김규식, 그다음에 좌파에서는 여운형, 안재홍, 이제 요 세 분이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이분이 그 한말에 자기 가족이 그 역적으로 몰려서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됐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교육을 시켜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1920년대 저 중국에서 그 독립운동 할 때는 완전히 공산주의에 한때는 넘어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좌우 합작을 하겠다는데 중심에 섰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중심에 서가지고 하는 좌우 합작 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거기 미 군정 5호 성명이란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반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소련은 반탁한 사람들은 미소 공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한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5호 성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반탁을 했더라도 앞으로는 찬탁을 하겠다고 서명을 하면, 그러면 그 미소 공의회에 참여를 시켜주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미 군정이 했던 5호 성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소련은 나중에 와서 계속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미국이 거기에 동조하는,
그것이 했다는 게 47년 1월 달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익단체들은 그렇다면 참여할 수 없다. 반탁한 단체 하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만 가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김규식은 끝까지 자기는 좌우 합작을 하겠다 할 때 기독교 단체 그 김규식을 대표로 했던 학생운동 단체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기독교 청년 전국 연합회가 김규식을 지지하다가 김규식이 끝까지 좌우 합작을 고집하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반탁에 가담해서 더 이상은 당신을 지지할 수 없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년 전국 기독교 청년 전국 연합회는 오히려 이제 우익 진영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파를 지지한 사람들은 거기 아까 말했던 기독 신민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 신민회라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간파가 활동을 할 때 중간파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47년 6월 달에 가면 그 박용희라고 하는 이 중간파 정당이 만들어져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중간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중간파에 거기 가담한 사람들 보면 박용희, 오하영, 이분은 오하영은 그 33인의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중도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렇게 중도파에서 활동을 할 때 거기에 가담했던 또 하나의 한 분이 아까 말했던 김재준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그 김재준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가가지고 기독교와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데 여기는 중간적 입장이지 민주주의를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 그 중간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중간에 김재준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때 가장 좌파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그 문단 밑에 가보시면 해방공관에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실천하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좌파에 가담하는 인물은 누군고 하니까 최문식이라는 사람하고 이재복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구에서 바로 10월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10월 폭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가담해서 완전히 공산주의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거기 마지막에 가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3년, 그러니까 최문식은 3년형을 언도받았고 이재복 같은 경우는 아예 총살당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주의에 가담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대다수는 우파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한 대로 기독교 신민회, 김재준 이런 분들은 중간파에 있고, 아예 가장 좌측에서 나중에는 공산주의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한 대로 최문식, 이재복,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창준이라는 분이에요. 김창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분도 3.1운동 33인에 가담했던 분이었는데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왔던 분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자기가 보기에 좌파에 가담을 해야만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다. 거기 보신 대로 해방 후에 김창준은 최문식이 주도한 대구의 10월 폭동을 경험하면서 정치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47년 1월 달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게 바로 좌파들의 단체예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의 정신으로 특권 계급보다는 근로 대중의 편에 서고 형제를 달성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경제적 공평까지 병행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가담을 하겠다. 그 다음에 민족 해방의 가장 빠른 길이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따라서 찬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김창준이라고 하는 분도 가장 좌파에 가담해서 그 다음에 북한에 회담을 하러 북한에 갔다가 그 북한에서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김창준은 결국 거기 북한에 그 김구하고 김규식 박사 이런 사람들이 가서 남북 대표자
회담을 한다고 할 때 거기 나와 있죠. 48년 4월 김구와 김규식 등과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아예 그냥 북한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 군정이 중간파를 통해서 좌우 합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좌우 합작을 할 때 우파는 8가지 협상, 좌파는 5가지에서 나중에 7가지 타협점을 만들기도 했는데 우파의 이승만, 김구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좌파는 박헌영이 반대하고 있고 이 세력들이 훨씬 더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중간파 사람들은 미 군정이 지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게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뭘 하려고 그랬어요? 좌우 합작을 해서 소위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된 다음에 소련이 동유럽을 다 위성 국가로 만들면서 세력 확장에 몰두를 하니까 소련과 협력하면서는 더 이상 국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이제 이걸 미국이 자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47년 3월 달에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정책을 기초로 한 국제 정치를 펼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2차 미소 공의회가 47년 이제 10월 달에 실패로 끝나니까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한 47년 이 중간에는 미국 군정은 좌우 합작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그러면 도저히 미국하고 소련하고 협력을 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한국 문제 해결할 건 어디밖에 없냐? 유엔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엔에다가 한국 문제를 이관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2차 그러니까 미소 공의회가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은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제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거는 임시정부를 인정해줘라. 그게 임정봉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거는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해줘라 하는 임정봉대론을 주장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계속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캐치를 했던 이승만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야 된다 해서 바로 그 미국하고의 어떤 코드에 제일 빨리 맞았고 또 뭐 당연히 오늘날도 정치 권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국민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파 기독교인들은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 군정이 아까처럼 중도파를 지원하던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반탁 운동을 전개하던 이승만과 김구 두 분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7월 달에 전 조선 기독교도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과 김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구를 지지했던 박용희 세력은 그 반탁운동 과정에서 제2차 미소공의 참여 문제로 김구하고 갈등을 해가지고 오히려 중간파 지지 세력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김구는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반면에 이승만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독교 지지 세력들을 꾸준하게 확대를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차 미소 공의회가 끝났을 무렵에 열린 2차 독촉 국민회 전국 대회를 신익희하고 손을 잡고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로 지금 말하는 그 1차 미소 공의회 때 이승만 박사가 뭐 했는 거 아닐까요?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그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미군이 9월 7일 날 왔지만 저 지방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뭐 한 10월, 12월 굉장히 늦게 기간 동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군대가 뭐 많이 온 거 아니고 이렇게 갈리니까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 그 인민위원회가 지방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야, 결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설라면 이 지방에 있는 그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과연 누가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이승만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4월 달부터 해서 6월까지 뒤에 나오지만 정읍 발언이라는 것까지 할 때까지 지방을 전국적으로 쫙 돌았어요. 전국적으로 돌면서 그때 이제 바로 그 지방의 많은 세력들을 공산주의가 장악을 했던 그 지역의 이제 우파 세력들을 세우면서 이제 그렇게 세력을 확장을 했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말한 대로 그 2차 독촉 국민 전국 대회를 할 때 신익희하고 손을 잡고서 그 세력을 확장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이 함태영이나 배은희, 이규갑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를 전국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승만은 이제 미 군정의 중간파 지지를 대비해서 6월달에 새로운 조직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게 민족통일총본부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오하영이나 윤보선, 김동원 이제 이런 분들이 가담을 해서 같이 이제 민족통일총본부 이분이 만든 게 3개입니다. 아까처럼 독립촉성국민회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46년 6월달에 가서 민족통일총본부 그리고 47년에 가면 또 민대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이제 이승만이 국내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이제 미소공의회 갖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한국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되겠냐 해서 46년 12월 달에 이승만이 직접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자기는 유엔에 가서 호소를 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갖고 가야 해결이 되지 현재로 봐서는 미소공의회가 계속 공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46년 12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그 남조선 과도 정부 수립을 하는데 그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려는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때 공산주의하고는 협력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였는데 참 우연의 일치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분이 46년 12월에 가서 47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47년 3월 달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됐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국도 이제 결국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는 정책이 딱 결정되니까 그 이승만의 그 아젠다가 딱 미국하고도 이제 관계가 맺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2차 미소 공의회가 재개된 다음에 47년에는 한국 민족 대표자 대회 민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민대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그 당시 미 군정이 좌우 합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입법의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의원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제 결국 그거는 좌우 합작을 하려니까 정부가 45명을 임명하면서 굉장히 좌파적인 사람들을 해놓고 선거로 뽑은 사람들 45명 있는데 그건 44명이 이승만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승만 선거하는 데에서는 이승만이 이겼고 정부는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하려니까 이 임명한 사람들은 반 정도는 이제 그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립해서 자기는 완전히 민주주의 입장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걸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민족 대표자 대회를 해서 전국에서 하여튼지 간에 당신들 나름대로 선거해서 뽑아라 해가지고
그 민족 대표자 대회를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200명을 모아가지고 민족 대표자 대회를 조직을 했는데, 여기 조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 배은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배은희 목사님은 저 전주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배은희 목사님이 서문교회예요. 대전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인데, 하여튼 그 민족 대표자 대회 회장을 맡아서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처럼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미 임시정부를 승인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미 미소공의회를 통한 것도 불가능하다면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선거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는 바로 민족 대표자 대회를 조직을 해서 결과적으로 국민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 정책에 이제 가장 앞장서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자기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연맹에는 함태영, 김한란, 배은희 이런 목사님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그럼 남한에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거에 가장 또 앞장섰던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자신이 그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신의주 학생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월남하셨던 분이고, 월남해서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뭐 이분은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고 철저하게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했던 분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남한에 내려와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같이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남한에만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그게 자신이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핍박을 받아서 남한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에서도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가 공산당의 박해를 받아서 1945년 10월 달에 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한 월남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락교회를 세웠고, 그는 영락교회를 세운 다음에 46년부터 강단에서 건국과 관련한 입장을 설교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기독교와 건국,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판을 했습니다. 46년 12월 첫째 주 설교에서는 교회는 황폐화된 세상에서 새 나라를 건설할 국민들을 정신적이고 도덕적으로 준비시키는 기관이다. 기독교와 정치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는 교회는 새 나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정교 분리 영향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 교인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에 가담을 했지 교회가 정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는 1901년부터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가담한 적은 없고, 그분들이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그 조직들을 통해서 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1946년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 그러니까 이게 한경직 목사님 생각입니다.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보았고, 결과적으로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 자유가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독교 정치 이상이 실현되는데 최대의 적이 누구냐? 바로 유물론적 독재국가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바로 그 유물론적인 독재국가라고 보았고, 그는 계급투쟁을 벌이는 공산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를 통해서 이미 민주주의가 훈련됐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민주주의를 그래도 가장 많이 체험한 데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장로님들 다 뭘로 해요? 일제시대 때부터 장로님들 다 선거로 뽑았어요. 목사님들 초빙할 때도 다 선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다 선거를 통해서 했다 그 말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은 다 그렇게 군국주의로 통치를 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가장 선거를 많이 해본 조직이 교회 조직이었고, 이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는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훈련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 체제는 공산주의자들이 추진하는 계급혁명, 계급투쟁 혁명 노선에 맞서서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치 이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경직 목사님 자신은 현실 정치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졌던 단체들 가운데 하나가 이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공산주의하고 싸우는데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현실 정치 조직에 참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성결교 그 당시 그 성결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194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하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누가 공산주의하고 싸우냐?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교회만 싸우지 일반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유일하게 정말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고 싸우고, 그래서 해방 그 공간에서 이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가장 기여한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승만 박사는 다양한 기독교 세력,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세계의 정치 조직을 가동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1947년에 갔을 때는 동서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니까 미국도 역시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정책으로 한반도 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정부가 이제 국내 우파들을 지지하는 가운데 유엔으로 가서 한국 문제를 이관했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을 하겠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바로 이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은 이승만 박사고, 김구 선생님은 계속 임시정부를 그대로 인정해줘라 하는 임정봉대론을 주장을 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한민족 대표자 대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계속 선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때 우리나라의 문제가 유엔에 갔을 때 김구 선생님하고 김구 주석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둘이가 같이 가자고 1947년 12월 달에 바로 그 독촉 국민회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비상정치 국민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구 주석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비상정치 국민의회라는 거하고 이승만 박사가 만든 독립족성 국민회,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가자 하고 딱 했는데, 그때 바로 그 장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합니다. 12월 2일 날. 근데 바로 그 장덕수가 암살당할 때 그걸 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 밑에 있는 조직이었어요. 뭐 김구 선생님이 직접 가담했는지 그건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재판을 받게 된 거죠. 받게 됐을 때
결국은 양쪽이 서로가 통합되는 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은 나는 북한하고 같이 협력해서 남북 통일정부 세우겠다 하는 쪽으로 나갔던 것이고, 이제 이승만 박사는 결국 현실 가능한 방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48년 1월에 접어들면 김구와 김규식 이분들은 북한과의 논의를 통해서 남북 통일정부를 수립할 걸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민족 통일의 바탕을 둔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명분상은 너무 좋죠. 남북한 통일정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김구와 김규식의 중간파에 가담했던 기독교 조직은 아까 말했던 기독교 신민의 김창준이 만든 기독교 민주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세력들은 단정을 주장하는 이승만과 함께 한국민주당을 지지해서 결과적으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그 정치 조직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개인의 재산을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실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다가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결국 5월 10일 날 정부 수립에서 이승만 박사가 승리해가지고 정권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교회 역할과 한계를 한번 보면은, 자, 당시 교회에서 가장 문제는 그 신사 참배를 어떻게 회개하고 친일 세력을 청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다 감옥에 갔다 왔죠. 그들을 따르면 추록 성도입니다. 추록 성도들은 뭘 요구했는가 하니까 목회를 했던 분들에게 목회 자리를 2달 동안 내려놓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목회 자리를 다시 가질지 안 가질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거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계속 심각해져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두 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보면은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 당시 그 유명한 나치를 갖고 했잖아요. 근데 나치 밑에서 있었던 독일 교회들도 독일이 전쟁하겠다는데 거기 다 참여했어요. 다 인정을 했고, 유대인 죽이는데도 독일 교회들이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이 신사 참여 반대하는 것 같이 네물러라든지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판국입니다.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추록 성도들이 당신들은 신사 참배했으니까 회개하시오 라고 요구했는데, 거기는 거꾸로 성숙해서 그 네물러라든지 칼바르트 같은 분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도 죄인이고 히틀러한테 협력한 당신들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독일의 교회를 같이 건설하자. 그래서 독일은 그렇게 히틀러를 지지했던 사람들, 나눠졌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도덕적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도덕적 명분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면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가장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 연합이 됐더라면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게 가장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 48년 1월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 그 다음에 김구, 사실은 김구하고 이승만은 거기까지 같이 왔는데
마지막에서 결국 갈라져 갖고 김규, 김구식은 중도 우파로 분열을 해서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하는 겁니다. 김구와 김규식 두 분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통일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민족 정서에서 정당성이 있었지만 북한은 이미 정부 수립을 거의 끝내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자기들의 발언한 거를 하나도 반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자기가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걸 포기해버려서 자신이.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 가봐야 내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김구, 이승만 박사 두 분이 서로가 협력을 했더라면 남북의 수립이 훨씬 더 좀 커다란 국민의 결속을 가져왔을 텐데 이제 그게 되지 못한 게 사실은 좀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그다음에 정부 수립에서 교회와 기독교인의 긍정적인 역할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데 가장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해방 후의 건국 과정에서 한국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는 교회 수준이든 기독교인 개인 수준이든 가장 적극적으로 바로 정부 수립,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 참여의 배경에는 미군이 남한의 진주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아까처럼 선교사 후손들이 통역 정치로 미 군정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진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선거를 계속 해본 그런 미국식 민주주의의 가장 친숙한 세력들이고 중요한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또 해방 공간에서 기독교 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건 한말에서부터 민족주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일제시대에도 다양한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3.1운동 때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난을 당했고, 일제시대 때 물산장려운동이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말에 참 일제 말기에 뭐 많은 사람이 친일을 했죠. 그래도 신사참배 안 하면서 일본하고 싸운 그 민족 세력, 그게 제일 많았던 데가 역시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김구,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우파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부 수립 활동에 나섰을 때 기독교 건국 이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공간에서 기독교인이 생각했던 기독교 건국 이념은 크게 보아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국민을 신민, 그러니까 임금님의 맨날 복종하는 신민이라고 보던 것을처럼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반대했고,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에 기초를 둔 인민민주주의에도 반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말에서부터 전개된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새로운 나라의 형체대로 주장을 했고, 해방 공간에서 이러한 제도를 구현하고자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제도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 점에서는 자본주의였지만 대기업이나 일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관리할 걸 인정한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요소가 사회주의 요소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거는요, 사회주의 요소는 헌법에도 반영되었고 한경직이나 김재준 같은 분들도 기독교 사회주의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등장한 건 우리나라 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80%가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걸 몰수해서 국가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고 다 국가가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는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신앙의 자유를 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특별히 아까처럼 북한에서 월남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식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자유신앙의 자유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은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기독교는 상당히 성장하면서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지금까지 패망함으로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그런 탄압 세력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 아까처럼 신사참배를 둘러싼 갈등도 있고 교파화는 정부 수립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해방 후에 다시 기독교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고 아마 그때 가장 성장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많이 컸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방 후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독립국가 건설의 가능성이 제시됐을 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신앙으로 각성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회 부흥의 길을 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 재건에도 참여를 했고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까처럼 국가 건설에 참여를 했다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는 해방 직후에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다 같이 추종했지만 먼저 김규식이 좌우합작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구에 대한 지지를 제일 먼저 철회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김구도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1948년 남한 총선거를 반대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거다 해서 주로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거기 몇 가지 제가 해명이라고 해놨어요. 요즘 사회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승만 박사가 1946년 6월달 정읍 발언을 통해서 단정 수립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단정을 만든 게 이승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소련의 그 문서가 밝혀졌어요. 거기 보시면 소련은 이미 1945년 9월 20일 날 북한에다가 비밀 지령을 내려서 북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6년 2월에 가면 이미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보 조직을 만들었고 3월 달에 가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북한만의 토지 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통일 정부를 세워서 한다면 남북이 같이 해야지 북한 혼자 다 토지 개혁도 하고 모든 걸 다 해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북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련은 1945년 9월 달에 남한의 우익 지도자들을 친일파라는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승만, 김구 이제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토지 개혁을 하고 북한에는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조직이 있는데 남한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승만 박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달부터 여기 천안에서 대전으로 해서 여기 경상도를 돌아가지고 6월 3일 날 정읍에 가서 북한이 이렇게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남북이 협상하려면 우리도 그런 임시정부 비롯한 뭔가가 있어야 뭐 대화를 할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걸 말을 한 것이지 거기서 그래서 남한의 임시정부 같은 걸 조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통일정부 수립을 포기하고 단독정부를 세운 원흉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친일청산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좌파에서 만든 그 100년 전쟁이라는 비디오를 보면 바로 이렇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로 많이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도 1948년에 이제 9월에 제정된 반민족 처벌법을 이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민족 그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승만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3급 이상의 총독부 관리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입법의회에서 적어도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상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리에도 들어갈 수 없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부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선거에서나 모든 자리에서 배제했습니다. 대신에 그보다도 낮은 하급 관리들마저 다 배제하면 나라를 운영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급 관리들은 이제 행정 관리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행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참 그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 한 분이 막 그렇게 이 친일 청산이 안 됐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일본 시대 때 중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애국자 잡아다가 다 족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급 관리로서 쓰겠는데 자기는 뭐 애국한 사람 같이 그렇게 말하다가 망신당해가지고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 당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제거시키면 나라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싸우려니까는 경찰들 가운데 이제 일제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제일 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뭐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 이게 딜레마인 거죠. 갑자기 막 공산주의는 일어나서 득세를 하는데 그러면 경찰 훈련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네가 그거 하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일제 시대 때 활동했던 경찰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적어도 이 내각 장차관에는 누가 더 정말 친일파가 많냐, 북한이 많냐 남한이 많냐, 거기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보면 북한에 오히려 그 밑에 보십시오. 북한의 김일성 친일 내각 보시면 바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 서울 일인데 일본 헌병 보조원이었다. 장헌근이라는 사람도 임시 사법부장인데 중천에 쭉 나와서 이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거의 판단 기준은요, 친일보다는 나한테 충성할래 안 할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충성하겠다 그러면 쓰는 거고 충성 안 하겠다 그러면 제거시켜 버린다 그 말.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제일 유명했던 조만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중에 북한에서 제거당해요. 제거당하는 이유가 뭐냐? 친일파라는 명목입니다. 북한의 정부에 협조 안 하면 친일파예요. 북한 정부에 협조하면 친일파도 다 써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북한은 철저하게 친일했고 친일 청산을 했고 남한만 안 했다. 이것도 북한의 선전이다. 그러니까 남한도 하급 관료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나 적어도 고위 관료들은 다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미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경찰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는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한다는 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가보시면 이제 토지개혁에서 이승만 박사가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남한에 그 당시 많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한민당이에요. 한민당은 다 상당히 땅이 많은 지주들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 한민당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자기 지지 세력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했는가 하니까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자였다가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방식도 아니고 지주들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농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그런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유상 매수, 유상 분배,
하는데 땅값은 1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가 제일 원한 건 바로 이 농민 세력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소장농이 아닌 자장농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국민은 신민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일제시대 때는 대부분 다 소장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자립적인 국민들이 했어요. 이걸 이승만이 막상 빨리 해라 이승만이 생각이 그래갖고 50년 6월달 전에 다 분배해줬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 땅 지키겠다 하고 나서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한 번도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6.25 전쟁에 한국 국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명한 얘기잖아요. 김일성이 서울에 내려와서 3일인가가 가만히 있었대요. 그때 박헌영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내려가면 남로당 20만 명이 들고 일어날 거다. 그리고 아마 북한의 남한의 주민들이 다 동조할 거라고 했는데 3일 기다려도 하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속았구나 하고 다시 남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그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사랑하는 이제 그런 세력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어쩌면 이승만 박사가 한 가장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이라고 봅니다. 뭐 이분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동맹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 와봐야 먹을 것도 없고요. 맨날 이게 부담만 되는 거예요. 6.25 전쟁 끝나니까 거기서 맨날 뭐라고 그러냐, 미군 철수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이승만 박사로서는 누가 우리를 지켜줄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반공포를 그냥 석방시켜 버렸어요. 반공포로, 그러니까 원래 포로는 잡히면 그 나라로 송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제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북한군이나 중공군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는 남한에 남겠다 하는 사람이 한 3만 5천 명이 있는데 원칙대로 다 북한에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 사람들 다 그냥 석방시켜 버렸어요. 한 2만 7천 명을 석방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당시가 바로 이제 그 6.25 전쟁을 다 마무리할 그때 무렵이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한미 동맹을 안 맺어주면 나는 북진 통일하겠다 하고 계속 미국을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미국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뭐 계속 이승만 박사 지금 휴전협정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반공포로 석방시키죠.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법 위반인데 그런 거 하지, 우리는 바로 이거 당신네가 우리하고 한미 동맹 안 맺으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북진 통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이승만 박사의 그 주장에 따라서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그 당시 그 조약 형태는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저 유럽에 있는 나토 같은 경우는 나토가 공격받으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이제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 보고 그 나토식으로 하라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그건 의회에서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가 계속해서 뭐 여러분 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미군을 휴전선 가운데다가 딱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남한도 밀고 못 올라가게. 맨날 이승만이 아까 북진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대신에 저 북한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양쪽이 다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그게 소위 말하는 미군을 인계철선이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가운데다 만들어놨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어쨌든 그 뒤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되어졌고, 대한민국은 그 한미 동맹한 다음에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거기에 소속되면서 이런 발전을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가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거는 문제가 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이분이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 내가 사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경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신앙의 자유를 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을 뭐 친일파네 매국노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나는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 사실에는 입각해서 우리가 좀 판단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념에 매몰돼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적어도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걸 바르게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가야 할 걸음을 바르게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한은 원했고 사실은 미군이 와서 제일 먼저 원했던 건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뭐 당장 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자. 근데 소련은 그것이 안 된다. 일단 정치 통일이 된 다음에는 경제도 통일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8선을 막은 건 북한이었고, 그럼으로써 남한은 전기가 없어서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당시 전기가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수풍 댐이에요. 북한에서 80% 정도 전기가 나오고 남한에 20%밖에 안 납니다. 근데 그걸 그냥 38선 딱 꺾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한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절치부심하고 원자력을 만든 이유가 원자력 발전소를 안 만들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산업 발전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보다. 근데 1970년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면서 남한의 전기 생산량이 많아졌고, 그때부터 이 경제 발전이 남한이 이제 앞서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1948년 그런 데까지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월남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까지는 48년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밤에 산으로 이렇게 몰래 넘어오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밀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것은 아마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남하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은 가운데도 열정적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